자, 그러면 유넷 페이퍼 컴퍼니. 그죠? 자, 유넷 페이퍼 컴퍼니. 이 컴퍼니가 어떻게 가느냐? 일단 자기는 백석을 뚫고 가기 위해서 IPO 방식으로 갈 것인가, 스펙 방식으로 갈 것인가, M&A로 갈 것인가 등등의 고민을 하고 있겠죠. 자, 기업 공개를 할 것인가. 기업 공개. 기업 공개하려 그러면 그만큼 뭐 쭉 몇 년 오랫동안 이게 또 쌓여왔던 영업 실적부터 해서 이윤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서 이걸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럼 IPO는 안 되는 겁니다. 유는. 기업 공개 방식은 정상적인 기업 공개 방식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우회 상장을 하는 방식이죠. 스펙. 그죠? 스페셜 퍼포스 액퀴지션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해서 그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즉 국민의 짐을, 국짐당을 인수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그렇죠. 그래서 뭐 M&A를 하겠다. 대등한 관계에서 잡아먹겠다. 저쪽도 잡아먹히는 것도 좋아 라는 분위기는 이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 변수가 뭡니까? 바로 김종인 변수입니다. 그죠? 이 김종인 변수가 나타나서 국민의 짐을 밑에다가 깔고 위에 올라가서 더불어민주당과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부분이겠는데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저기 나서서 윤한테 계속 러브콜을 요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러브콜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김웅 소장파 국짐당의 소장파는 소장파대로 집으로 불러서 만남을 가지죠. 왜? 국짐당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국짐당의 소장파들, 김웅도 검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법 쪽에 옛날에 이회창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저기 누굽니까? 저 황교안.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전부 다 이제 뭐 판사 출신 아니면 검사 출신 쪽인데 아무래도 그쪽이 자기들한테는 제일 얼굴 내세우기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그 직종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런 선호도가 있고, 그러니까 김웅처럼 소장파면서 검사 출신인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핵심적인 이 흔들어 놓는 거에 하나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김종인 할아버지한테 줄 잘 쓰면 나중에 윤석열 얹어서 대선 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자기들은 거기서 새로운 틀에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그죠? 그렇게 지금 김종인 할아버지가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변수가 그냥 얹어서 대립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세 개로 가보자. 세 개로. 정 그거 하면 각자 후보 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스펙,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배짱을 내밀어도 되는 입장이라고 이 할아버지는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략적인 구도는 442, 더불어민주당 40%, 자기들 40%, 그 다음 국민의 짐당이 20% 정도 구도로 거의 대선 임박까지 해서 가면은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게 김종인 할아버지의 전략이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 짐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모습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토사구팽을 당해도 곧 다시 돌아서서는 뒤쪽에서 만나고 손잡고 형님 아우 하면서 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옛날에 한번 경험했던 인도네시아의 말이죠. 인도네시아에 제가 1999년, 2000년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참 자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가 오토노미라 그래가지고요. 오토노미 한 200개의 오토노미가 이렇게 전체 인도네시아 국가를 형성하고 하고 있는데 그 오토노미가 하나의 지역 단위 그리고 섬이 뭐 17,000개 가까이 되는 섬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탑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접근이 됐던 부분이고 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주도를 해서 했던 프로젝트 결국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한 사업체가 주로 중국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물론 원주민 계통도 있지만 중국계도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오랜 세월 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계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경제 쪽은 중국계 분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 사업을 하면 10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10명이 우리는 2명만 동업해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깨지고 무슨 지분관계 뭐 또 여러 가지 갈등 생기지만 10명의 그룹이 동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어디서 뭔가 납품을 하면서 이런 거를 뭔가 비리를 저지르고 이러면 가만히 내버려 둔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연말이 돼서 다 같이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딱 회의를 하는데 그때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노? 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뭐 납품 거 이상한 거 했더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잘못했다고 한 거잖아. 딱 지적을 하면 야,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알지. 너 엄마 그거 하는 거 다 알아.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두 번 다시 그러지 마. 뭐 아니면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쭉 어쨌든 조직체는 굴러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이 꼴통들의 부패 메커니즘도 그런 거에 기반해서 지들끼리 거기에는 굉장히 똘똘 뭉쳐서 말이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뭐 정의감 또는 어떤 도덕적 그 우월감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의 잘못이나 이런 것도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저쪽은 애지간히 구린내나고 애지간히 비린내나도 그냥 가면서 지들끼리 가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그걸 장단점이나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저 인간들은 정말 잘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행위들, 그죠? 어떤 뭔가가 나왔다면 금방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대체를 해가지고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뭐 옛날에 뭐 연평도 포격도 마찬가지고요.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사격 연습을 계속 북쪽을 향해서 해서 북쪽에서 3번에 걸쳐서 계속 경고를 방송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 하니 빠방 쌌던 것이 그건데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그 사건 하나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슈를 샥 빨아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슈 하나 터트려서 또 하나 이슈 막는 데는 저 사람들은 귀재들입니다. 귀재.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약해요. 약하다기보다 전략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요. 저수지 물 빼는데 명수들입니다. 저수지 물 빼는. 제가 저수지 물 빼는데 피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2005년도에 저수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워터탱크라고 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우리든 돈이 없으니 그 당시에 한나라당처럼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돈도 없고 재원도 없고 하니 저쪽은 100억을 투자를 한다는데 제가 그 플랜까지 다 받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차까지 다 받아봤단 말이죠. 예. 그걸 보니까, 저것도 도대체 돈도 아까운 줄도 몰라요. 막 100억 팍팍 씁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있는 데이터베이스 우리끼리 하는, 우리는 그래도 온라인에서 우리가 그래도 강자니까 우리 데이터를 모아서 저수지에 모아가지고 다시 디스트리뷰션 하는 그 플랜을 만들어서 5개월인가 6개월 뺑뺑 돌다가 민주당 연구소 무슨 정책연구원들 뺑뺑뺑뺑 돌다가 브리핑만 신나게 하고 그냥 소멸돼 버렸던 기억이 있는 것은 내가 그걸 갖다 워터탱크라고 하는 저수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저 사람들의 저수지 물 빼는 전략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랬거든요. 2005년이면
노무현 대통령님 출범하시고 불과 3년, 2년, 2004년부터니까 2004년이면은 2년 뒤 아닙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요, 국정감사를 하면 정책 감사 안 하고요. 왜 서프라이즈에다가 광고를 주느냐, 왜 진보진영에다가 광고를 주느냐, 물고 뜯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물고 뜯는 바람에 그때부터 싹 그냥, 왜냐면 우리가 광고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거 자체가 민폐가 되기 때문에 세무감사 받고, 아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인데 어떤 보호도 안 돼요. 여전히 모든 기관들의 핵심의 실물 라인과 거기 있는 자기들이 또아리를 들고 계속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를 여전히 수구 세력이 장악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 그러니 툭하면 세무조사 들어오고 툭하면 뭐하고 우리한테 광고 줬던 기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장이 불려가서 또는 국정감사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신나게 얻어터지고, 그러니 광고비 한 방에 줄 테니까 그냥 좀 내려달라. 광고만 내려달라고 사정사정해요. 그거 소문나니까요.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이 광고 시장에 소문나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 십몇 년 동안 서프라이즈에는 제가 운영하는 매체에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를 붙이는 것이 민폐가 되기 때문에 광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부패 카르텔 맞습니다. 부패 카르텔의 또 하나가 뭡니까? 제가 그랬죠. 저수지 물 빼는 거의 명수,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의 명수, 또 하나는 부패고리는 나눠 먹기의 명수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눠 먹는 데의 명수입니다. 딱 하나 생기면요, 줄줄줄줄 따라서 쫙 상납하고 쭉 나눠주는 데 명수입니다. 왜? 어리가 있어서 천만에요. 자기들의 부패와 비리와 비린내를 같이 공유하고 옷에다가 비린내를 같이 묻혀놔야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뭐 어지간해야지, 뭐 이게 말도 잘 안 나와요. 그죠? 예를 들면 무슨 내부 고발이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예요. 예. 더킹이라는 영화 보셨다 1번, 더킹이라는 영화가 뭔지 모르겠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더킹. 한번 여론조사 해봅시다. 더킹 보셨다 1번. 정우성 카리스마 있는 정우성 배우 나오고 조인성 나오고요. 나라님 보셔야죠. 조성미님 오늘 꼭 보십시오. 예, 김시경님, 예, 보세요. 그걸 보시면, 이슈를, 오르막길님, 보셔야죠. 오르막길님. 호루스님, 임재롱님. 더킹을 보십시오. 더킹을 보시면,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에 명수들, 검찰이 해왔던 방식들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음 대선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김종인 변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국진당을 인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얹어서 갈 수도 있지만 끝까지 3자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442 전략으로 가다가 국진당이 안 되겠다, 하나로 합치자 그러면 40%와 20%가 합쳐버리면 우세할 것이다 라고 해서 끝까지 국진당을 흔들면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에 이미 지금 현재 윤 쪽에는요, 이미 전국적인 조직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게 먹거리가 있으면 바퀴벌레들 오글오글 모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조직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새 틀에서 짜고 새롭게 만들어야 정권이 바뀌고 뭐 어쩌고 하면은 한 자리라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유리한 구도가 되기 전에는 합당을 하거나 하나 합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옆에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걸 또 김종인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윤 보고, 야, 이쪽 당은 기존에 있는 애들은 내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진당을 흔들어 놓는 것도 내가 할게. 지금 나는 토사구팽 당한 모습이지만 웬걸 그 밑에는 여전히 나를 따르는 녀석들이 고소고소 있고 특히 소장파 애들은 전부 내 수하고 내 나발이에 있어. 라고 윤한테 계속 지금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여기는 돈과 조직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파들까지 쭉 가지고 여기는 검찰 조직을 그죠? 예, 다 지고 있고 이런 그림으로 예,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